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애프터 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멤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녹음 아바타 3 녹음을 하고 벌써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맞죠? 그동안에 여러분의 어떤 개인사나 근황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새해 맞이해서 집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아, 류망의생이라고 양조위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양조위가 굉장히 젊을 때 찍은 영화여가지고 새해에 보면 좋을 영화. 왜냐면 새해 관련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아. 스포가 될까봐 말씀은 못 아. 드리겠지만 그래서 새해에 보기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자우림 콘서트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또 자몽이거든요. 그래서 자우림 팬클럽 이름이 처음 자몽이에요? 러브공작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가 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올해 시작을 또 자우림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락페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산에 있었던 락페도 갔다 왔는데 올해 또 부산에 자우림이 왔었잖아요. 자우림의 가장 좋아하는 곡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작년에 12집이 나왔어요. 12집.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12집 위주로 해주셔가지고 신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어요. 그 중에서 추천을 한다면 일단 타이틀곡인 라이프, 마이걸, 그리고 아테나 추천드립니다. 아테나. 제목이 심상치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다나님은 새해 영화와 자우림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해가 바뀌었어요, 맞죠?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할까요?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해가 벌써 이제 바뀌고 5일이나 지났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일하고 또 뭐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새해가 또 시작된 것도 사실 좀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한 일주일 뒤에 홍콩으로 여행을 갑니다. 와. 그래서 아까 양조위 말씀하셨을 때 오.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콩 여행 갈 때 그 양조위 유명한 영화들 좀 다시 보고 싶어서 좀 계획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해 다들 2026년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홍콩 가시기 전에 화양연화 특별판이 이번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고 그렇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그걸 찾아보고 꼭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울산에서 하는 곳이 좀 찾아봤는데 많지 않아서 또 좀 부산까지 다시 와서 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새해 인사 청취자분들께 한번 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제가 양조위를 되게 좋아합니다. 양조위 배우를 정말요? 되게 좋아하고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양조위 배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오. 너무 멋있게 담배를 태우시니까. 마초처럼. 그렇죠. 약간 양조위님이 우리 양조위 형님이 담배를 피우시면 눈빛이 엄청 깊어져요. 아련하게.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전 부국제에서 양조위 배우를 한번 배웠었어 진짜요? 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좀 심한 팬은 아니어서 라이트하게 한번 뵙고 그냥 대박이다. 좋았어요. 화양연화 그리고 중경삼림 요거 보고 가시면은 엄청 좋지 않을까. 네. 홍콩 여행 부럽네요. 자,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어떤 최근 근황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영화 외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길 바라고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영화, 우리 애프터 무비에서 다룰 영화는 나이브스 아웃 세 번째 이야기이죠. 웨이크업 데드맨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는 이미 벌써 3편이나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나이브스 아웃 1, 2, 3편 혹시 다 보셨나요? 저는 2편을 못 봤고 1편과 3편만 봤습니다.
저는 1, 2, 3편을 다 봤는데 3편에 대한 짧은 감상평 남겨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1, 2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타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화? 1편, 2편, 3편이 사실 개별적인 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달팽이님이 2편을 못 보셨다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이 3편을 봐도 문제 없을 정도인 것 같고 1편이 나왔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는 인기가 굉장히 조금 낯설었다 할까요? 왜냐면 제 취향은 조금 아니었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추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셜록의 광팬입니다. 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영화에서 블랑의 탐정 역할과 셜록의 탐정의 역할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출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1편에서는 아나 데 아르마스의 재발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참 마블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크리스 에반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또 핫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1편에서 욕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이 또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발 쉿 그 장면이 압권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2편은 사실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져가지고 1편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면 1편이 제일 좋았고 3편, 그 다음 2편 이런 순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3편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3편은? 3편은 일단 다니엘 크레이그의 새로운 스타일링이 인상적이었고요. 인상적이었다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일단 초반에 못 알아봤어요. 저만 그런가요? 초반에 약간 못 알아봐서 왜냐면 1편, 2편에서는 007 느낌이 강했는데 3편에서는 스타일링을 거의 안 하시고 나온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싶었는데 좀 다르게 느껴져서 배우의 매력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조시 오커너 배우가 주연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좋습니다. 조시 오커너 배우 저도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배우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저는 1, 2, 3편을 다 봤고 그리고 1, 2, 3편 다 재미있게 봤거든요. 추리 영화 같은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군상극이라고 하죠. 군상극도 굉장히 좋아하고 1, 2, 3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저도 다나님처럼 1편을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편, 3편, 2편 이 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봤던 3편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1편, 2편과는 약간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뭔가 주요한 주제를 종교잖아요. 종교를 다루니까 뭔가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도 많이 남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달팽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2편은 못 봤고 1편, 3편을 봤는데 3편을 봤을 때 저도 아까 다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와 너무 재밌다 까지는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엄청 작으세요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라이브 사운 1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이제 누가 정말 범인인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봤을 때 굉장히 몰입감 있게 또 새롭게 다가왔었는데 사실 3편에서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가 저는 뭔가 중간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했는데 이 감독의 의도가 사실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단 왜 어떤 동기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 1편만큼의 재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은 사실 1편과 2편에서는 다른 추리 영화와는 다르게 라이언 존슨 감독이 그 나이브스 아웃 영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추리극으로서의 어떤 그 장면과 어떤 그 해답을 밝히는 그런 극적 쾌감이 있잖아요. 그거가 다른 추리 영화만큼의 카타르시스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부나 블랑이라는 탐정이 실제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재밌게 잘 이끌어내는데 근데 특히 3편은 더 달팽이님이 얘기하셨듯이 범인이 누구냐라는 거를 파헤치는 데 어떤 극적인 쾌감이나 영화적 재미를 주기보다는
굉장히 종교적 그리고 사람의 변화 이런 거에 큰 초점을 맞췄어요. 맞죠? 그래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뒤로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분화 불랑 탐정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답, 범인이 누구냐를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리 영화의 클리셰를 굉장히 많이 파괴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셜록을 원작 책도 좋아하고 BBC 셜록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 외에 만들어진 영화들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탐정이 앞서 있는 영화와는 굉장히 다르게 탐정이 뒤로 빠지고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추리 영화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더 큰 영화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배우들의 매력을 느끼는 영화는 아니고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는 그런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블랑 탐정이 아니라 주드 그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이 주인공이고 그 신부님이 어떻게 누명을 벗느냐가 이제 주요한 이야기의 흐름인데 달팽이님은 중간에 누가 그랬는지 맞췄다고 했는데 진짜 범인이 맞았나요? 네, 저는 맞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거 맞췄어요? 난 끝까지 몰랐는데. 저도 알았는데요. 진짜요? 다들 탐정이신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어떻게 알았다기보다는 그 인물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인물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사실은 누군가 정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몬시녀 윅스를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뭔가 좀 더 큰 의미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인물밖에 없었다고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마사라는 최종적인 범인이 몬시뉴얼 윅스를 죽인 거는 어떤 그 교회 자체를 지키기 위한 성당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신의 큰 계획이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추리극에서 원하는 거는 범인이 교묘하게 설치한 트릭 그리고 그 트릭을 그 분쇄해 나가는 그 탐정의 기민한 어떤 두뇌 플레이 이런 걸 원하는데 이 나이브스 아웃 3편은 사실 그런 거랑은 약간 좀 결을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평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런 추리극으로서의 재미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종교적인 부분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었는데 이 분우아 블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그려지죠, 영화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주드 신부가 진범으로 몰렸다가 실제로 진범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자신의 본분을 찾는 모습들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추리극의 문제를 푸는 재미라기 메시지를 던지는 거에 감독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사장님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트릭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 웨이크업 데드맨인데 제가 좀 티적 모먼트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릭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고 그리고 수염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건 뒤에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등장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존재가 좀 많이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단서만으로는 보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는 동기나 이해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죠. 이불이 아니죠. 그 이브의 열매. 이브의 열매라고. 사과. 이브의 사과. 이브의 사과.
죄송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후에 사과라고 표현되는 그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그래서 1편은 사실 우리가 재밌게 봤다고 여기는 이유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 추리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인데 3편은 재밌게는 봤지만 사실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과정, 어떤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영화에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영화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1편보다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면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점이 미국 현 상황이랑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강력하게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맞추어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를 좀 제시하는 비전 있는 영화라고도 느껴졌어요. 라이언 조슨 감독이 1편, 2편, 3편에서 단순히 추리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걸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편은 이제 가족 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가족 간의. 근데 거기서 이민자 문제 그리고 계급 그런 거에 대한 인간 군상들을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2편에서는 친구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인터넷과 SNS에 비춰지는 허영적인 모습들 그런 것을 많이 다루고 3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종교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비유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라이언 조슨 감독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층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편의 배경이 일단은 성당이고 주인공이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영화와 이야기를 할 때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윅스 신부 굉장히 영화 초중반까지 그걸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윅스 신부는 종교라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윅스 신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과 비슷하게 종교를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주드 신부는 다른 방법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윅스는 종교 사실 신부님은 사제잖아요. 그렇죠. 신과 신도들 사이에서 가르침을 이끄는 사제인데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뭐 세상은 다 적이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된다. 투사가 돼야 된다. 네. 도대체 어떻게 사제가 됐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군인이라기에도 좀 과하고 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냥 자기 권력을 딱 가지고 싶어 하는 정도의 사짜 냄새가 나는 그런 사제라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제가 됐을까? 정말 그 할아버지의 유산의 비밀을 몰랐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한 빌런이다. 그 나오잖아요. 주드 신부가 중간에 죽었을 때 자기가 실제로 기분이 좋았다. 윅스 신부가 죽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미스터리로 점점 흘러가면서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문심을 많이 품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죽은 것이며 그 유산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이런 거를 풀어나가는데 우리의 탐정이죠. 브누아 블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못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이 브누아 블랑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탐정의 역할을 한 이 브누아 블랑 어땠나요? 저는 이번 3편에서 유독 이야기를 전개를 하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거나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가 반복이 되니까 영화 러닝타임도 긴데 이렇게까지 길게 잡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끊어가는 게 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막 그 이제 블랑 탐정을 도와줘가지고 찾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잖아요. 도와주는 걸 포기하고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난 이제 나 그만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이 갔다가 끊겼다 갔다가 끊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1, 2편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게 종교랑 엮여 있어서 그런지 주드 사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죄인을 포용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너무 잦다 보니까 그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다나님은 마지막 씬 있잖아요. 블랑이 나는 못 말하겠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범인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씬의 연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블랑의 역할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게 추리 영화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타고 가지 않는데 블랑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연도 아니고 계속해서 조연으로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유명한 배우를 쓴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편, 2편 나왔으니까 써야 되나? 달팽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그 연출이 있잖아요. 감독으로서는 사실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리극으로서 탐정이 따단 밝히면서 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화불랑 그걸 갑자기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은 문제는 미궁 속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진범이 자백을 하면서 끝나버리는데 사실 영화가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 그래 이렇게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한 발짝 건너서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진범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싸이 씨가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 녹음본이 다 남아 있어서 그 처음에는 주드 사제가 완전히 진범으로서 몰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을 먹잖아요. 만약에 다시 이 교회가 문을 열었을 때 자기가 공격을 당할 것 같다라는 거를 주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그 블랑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는 좀 주드가 불쌍하더라고요. 달팽이님 마지막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확실히 그 성당이라는 공간과 신부와 신도들을 다루는 소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분우와 불랑이 거기서 따단 해가지고 정말 탁탁탁 이야기해주는 결말보다는 저는 지금의 영화의 결말이 사실은 소재와 감독의 의도에는 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분우와 불랑도 신부가 스스로 정말 신부로서 정말 참된 종교인 사제로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좀 조력해주는 존재로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건 마사가 이제 정말 진범을 얘기하는 거죠? 진범이 이제 스스로 내가 저 주드 신부에게 이걸 고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계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드 신부가 진범으로 지금 몰리는 상황까지 극한까지 몰아갔는데 이제 마사 신부가 마지막에 약을 먹고 고해하고 사라지는 그런 결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지만 정말 그 마사의 심경의 변화, 고해하게 되는 그 계기는 완벽하게 좀 공감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범 마사는 몬시뉴얼 윅스 신부가 부활하는 장면을 남기고 성당의 자체를 신성하게 정말 멋진 성당이었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고 본인이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정체가 이제 탐정에 의해서 다 까발려지기 직전인데 근데 그것도 본인이 봤잖아요. 탐정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이야기로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살인을 하면서까지 쌓아놨던 몬시뉴얼 윅스의 신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들이 저도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달팽이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이미 미국에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당이나 교회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우리와는 다른 곳에서 외부적인 탐정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으로서 회개하고 어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더 멋있는 그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네요. 그래도 저도 입장은 마지막에 탐정이 멋있게 해줬으면 가장 재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화적인 쾌락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1, 2편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1, 2편과 3편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편, 5편, 6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더 해줄겠죠? 지금 흥행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4편, 5편, 6편이 계획이 된다면은 아마 좀 더 단순한 어떤 추리극이 아니라 사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범으로 몰리는 그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주드 신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주드 신부가 이 극에서 굉장히 그 분위기랑 중심을 많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시 오커너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 하기 때문에 이 극이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조금 체스판의 말들처럼 요소 작용을 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빠지는 그런 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조시 오커너 배우가 그 사이에서 되게 이 극이 단조로워지지 않게끔 연기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초반에도 제가 조시 오커너 배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작이 챌린저스인가 그렇죠? 챌린저스에도 나왔었고. 전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배우님을 만나 뵀던 게 부국제에서 키메라를 통해서 키메라.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키메라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키메라도 좀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몽환적인데 그 연출이나 연기가 어려울 만한 영화에서도 잘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후로 뭐 엠마나 신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상업 영화로는 유명한 챌린저스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2025년 부국제에서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의 마스터마인드에서 또 주연을 하셨어요. 이제 마스터마인드 낯설 수 있는데 약간 낯설어요. 약간 미국판 어쩔 수가 없다. 미국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부국제에서도 이 두 영화를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에서도 그 약간 찌질한 가장 연기를 하셨어가지고 또 인상적이었고, 또 올해 개봉할 스티븐 스필버그의 SF인 디스클로저 데이에서도 주연을 맡아서 곧 개봉할 예정이라 그것도 믿고 볼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또 신작을 내세요? 이번에는 다시 SF로 돌아가서 우주 외계인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신작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시 오커너 배우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를 선정을 저희가 하기로 했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이 봤는데 조시 오커너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처음에 조연인가? 이랬는데 주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시 오커너 배우가 34인가? 네, 젊은 배우. 예. 그런데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약간 라이징하는 영국 배우죠? 맞아요. 영국 배우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맞죠? 너무 좋아요. 이번 역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마스크와 어떤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어쨌든 주드 신부도 사제의 길로 들어선 게 자기가 전직 복서로 활동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어쨌든 본능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공격성과 뭐 이런 게 있지만 이제 회개하고 사제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데 그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또 젊은 좀 열정 있는 신부님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 저도 굉장히 좀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복싱한 사람 같아요, 맞죠? 진짜 네, 배우 귀도 약간 만두기 같더라고요, 약간. 아. 그 분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머리도 좀 짧으시고 머리도 좀 잡으시고. 근데 배우님이 되게 수더분하신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챌린저스는 굉장히 좀 관능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요구를 엄청 하셨대요. 조금 더 섹시하게 해봐. 조금 더 섹시하게 안 될까?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막 섹시하게 생긴 배우는 아니죠? 좀 순진한 근데 팬이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뭘 해도 멋있어 보입니다. 조시 오커너 배우가 주드 신부를 연기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내면에는 아까 이제 달팽이님도 얘기하셨지만 내면에는 그 열정이 있는데 세상과의 어떻게 대할지를 이미 자기는 알아. 그런 현실이 자기를 늑대처럼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달려오죠.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사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내면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도 들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나는 아닌데? 그래서 어떤 자신의 사죄의 본분보다는 지금 누명을 벗기 위해서 더 노력을 엄청 하다가
하나의 전화를 받고서 자신의 본분을 찾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표현을 해냈단 말이죠. 근데 주드 사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그래, 이게 종교의 역할이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윅스 사제가 굉장히 차별을, 벽을 세우게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강력한 스피치를 통해서. 공격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해서 내쫓음으로써 자기의 권력과 자기 안에 있는 이너서클 간의 결의를 다지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또 받고, 이제 종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네,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화합해야 되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마사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 또 살인을 교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죄인이지만 용서하고, 또 포용해서 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실 저는 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된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도 사제의 모습을, 연기를 너무 잘 입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이 극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화하는 모습을 진짜 잘 보여줬어요. 열정만 있는 젊은 사제에서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눈빛이 극 초반과 극 후반의 사건을 다 겪고 나서 그 이제 자기만의 성당을 이제 열잖아요. 그때 눈빛이 되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조시 오코너 배우는 저도 한번 다른 작품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눈에 띈 배우였던 것 같아요. 달팽이님은 어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배우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그리고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게 시작할 때 이 주드 신부가 자신이 쓴 어떤 조서 같은 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뭘까 하면서 좀 그게 좀 몰입감 있게 그게 좀 빠져들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탐정의 역할을 또 주드 신부가 일부분 해준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신도들, 그 윅스에게 좀 굉장히 빠져들어 있는 그런 신도들을 한 명씩 또 찾아가서 또 진실되게 뭔가 성당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온전히 이해는 되지 않아 보였는데 주드의 그 표정이 그래도 젊은 사제로서 막 노력하고 그 성당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보려는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미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어 보였다가 정말 키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좀 진실되게 좀 정말 종교인의 그 길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 또 샤라웃 하고 싶은 배우가 있는데요. 예. 저는 앤드류 스콧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 작가로 나오셨던 분. 리 로스 역을 맞아요. 좀 그게 또 아쉬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너무 찌질하게 나서 단역이라. 너무 단역이어서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뭐 1917이라든지 또 사실 이분이 셜록에서, BBC 셜록에서 모리아티 역으로 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악역을 맡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 배우가 나온다면 조금 더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등장하는 배우들이 사실 전부 대단한 배우들이긴 해요. 여기 나이브스 아웃 영화의 어떤 그 기조 자체가 맞아요. 대단한 배우 아니면 안 쓰더라고요. 화려한 출연진. 그러나 전부 단역이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1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그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아까 어떻게 범인을 좀 빠르게 캐치하셨냐 했을 때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이 그 몬시널 윅스를 살해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사실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다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역에 가깝지 않았나? 좀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 역할 중에 이제 그 극에 등장한 사람 중에 그 앤드류 스콧 그 배우가 제일 좀 이상한 사람 역할 연기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막 해자. 수가.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막 해자를 파지를 않나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상에 꽂히게 되면 그렇게 되나 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데 이분은 좀 뭐랄까 좀 이상하죠. 윅스 신부 옆에 붙어가지고 뭘 하려고 한지 잘 모르겠고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럴 만한 열의가 없어 보여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러면 키비님은 그 샘슨 어떻게 보셨나요? 샘슨 여기 사실 그 극 중에 나온 역할은 작은데, 그러니까 그 러닝 타임으로 따지면 엄청 작은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맡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찾아보니까 그 배우더라고요. 누구? 스파이더맨의 그 샌드맨으로 나온 오. 그 예전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3편에 나온 그 샌드맨 역할을 하셨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샘슨의 역할을 맡으신 분 연기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너무 러닝타임이 짧아서 인상 깊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샌드맨이었구나. 전혀 네, 이게 네. 분장이 수염을 달고 네, 계시니까. 그리고 또 막 망토 쓰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 몰랐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그분을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조시 브롤린이 이제 분한 그 윅스 몬시뉴얼 이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근데 이분이 진짜 좀 쟁쟁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타노스. 그다음에 듄에서도 거니 할렉을 하셨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얼굴이 확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다니엘 크레이그도 그랬으니까. 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 신부복을 입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신부복 자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종교적인 신뢰를 끼칠 수 있겠지만 그 신부복 섹시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딱 검은색으로 다 떨어지고 여기 요 목까지 이렇게 탁 밀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시 브롤린처럼 덩치 큰 사람이 딱 입고 나오니까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주드 쪽이 더 이거는 배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취향 차이가 어. 있네요.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원래 있는 배우가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을 연기하니까 제 3자인 나조차도 저 사람한테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사, 뭐 전쟁, 전사, 뭐 벽, 뭐 메시아의 뭐 선두, 내가 방패가 되겠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덩치도 크고 뭐 머리도 이렇게 하얗게 수염도 난 비주얼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경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러닝타임 자체는 짧았지만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그집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딱 비주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 뭔가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결핍이 있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광신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그 윅스 사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위태롭고 또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윅스 신부가 밀실에서 쓰러졌을 때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몬시뉴얼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제 명예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층으로 네가 나보다 높은 사제다 낮은 사제 이런 거는 아닌데 실제로 몬시뉴얼이라는 칭호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황 결제까지 나야 될 정도로 어떤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거나 명망이 있는 신부님들한테 붙는 그 칭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윅스 신부 옛날부터는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맞다. 혼외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약간 폐쇄적인 마을이고 11조라 하나요?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또 쌓아간 명성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성당을 저렇게 키웠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몬시뉴얼의 명칭은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님은 이 제퍼슨 윅스 몬시뉴얼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그 성당에 처음 방문을 했으면
아마 쫓겨났겠죠. 그리고 또 쫓겨나거나 아니면 본인 발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듣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나가지 않았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지? 약간 주드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종교를 그렇게 하느냐고. 저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 윅스 신부는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혼외자도 있고 지금 시대의 광신도가 있으면은 과거에는 과거 버전의 또 광신도가 따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외자를 자기 친구에게 맡겨서 그 친구의 딸이 키우게끔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베라 드레이븐이라고 나오는 변호사가 양아들인 이 사이 드레이븐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사이가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이 윅스 신부의 친아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조시 브롤린이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니까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연출적인 부분에서 이 감독님이 빛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빛을 잘 활용했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나서 두 번째 영화를 볼 때 보니까 나이브스 아웃이란 영화가 특히 두 번째 볼 때 진범이 누군지 알고 보면은 더 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보이는데 이 영화를 보면 빛이라는 거를 감독님이 엄청 잘 활용을 하시는데 특히 성당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짓말이라던가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또는 어떤 캐릭터의 안 좋은 내면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햇빛이 없이 어두컴컴하게 얘기하다가 어떤 밝은 부분이나 진실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할 때는 인물의 얼굴을 빛으로 싹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이 빛이라는 게 이 영화 안에서는 어떤 신이라는 것에 대한 메타포가 아닐까. 신이 그 사람을 비춰주고 있으면은 약간 밝게 표현해주고, 신이 그 사람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주고, 이런 식의 좀 생각 들었거든요. 키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1편에서 아나데 아르마스가 거짓말을 할 때 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치 같이 빛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 그 동틀 무렵에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드 신부가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려는 찰나에 이제 탐정이 막 오르간 막 쳐가지고 방해하잖아요. 막 방해하고 뭐 자기를 보라 막 이런 소리치면서 그리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진범이 누구냐 하면 할 때 갑자기 동이 딱 치면서 얼굴이 햇빛이 딱 비치면서 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때문에 내가 진범을 밝히지 못하겠다. 나 브누아 블랑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브누아 블랑이라는 탐정이 종교를 믿지도 않고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나한테 강요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브누아 블랑이라는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신적인 어떤 순간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명성과 신념과 논리를 배반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범인을 밝히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 저는 정도. 오히려 약간 그냥 배려를 해주는 느낌? 이 상황에서 주드도 워낙 독실한 사제고 그다음에 마사도 독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종교적인 거를 느끼지 않아도 그들의 상황을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키비님 생각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빛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어떤 신성하게 좀 느껴졌다. 혹시 그 콘클라베 보셨나요? 그렇죠, 맞죠. 약간 거기서도 빛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약간 너무 이제 하이 클래스의 빛 활용을 받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콘클라베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콘클라베는 그 미장센이 너무 좋았죠. 맞아요. 특히 빛이 샥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우 개그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브스 아웃을 연출한 이 라이언 존슨 감독이 뭔가 마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1편에 나온 범인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죠. 그리고 2편에서 나온 범인 에드워드 노튼은 헐크 역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엄청 옛날 영화 헐크 역을 에드워드 노튼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3편에 나온 진범 마샤도 최근에 마블에서 그 어떤 그 역할을 크진 않은 역할이지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이언 존슨 감독이 마블에 나오는 사람을
지금 범인으로 계속 몰고 있단 말이죠. 약간 범인으로 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4편이 나온다면은 누군지 범인으로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진짜라면 정말 강력한 단서가. 맞아요. 진짜라면. 그리고 마블에 나온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2편에 그 바티스타 그 배우도 나왔었고. 그래서 어떤 마블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혹시 뭐 연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얘기해 볼 때 있을까요? 연출이라기보다 뭔가 CCTV로 그 신의 부활처럼 그 매 영화의 초반부터 이 무덤은 밖에서는 못 여는데 안에서는 발로 차면은 밀린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CCTV로 그 현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때 진짜로 살아났나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순간에서는 헉했죠.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뭐야? 물론 이제 저 끊임없이 계속 아니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죠. 저도 거기에 샘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뭔가 마사와 계략을 꾸며서 정말 진짜 죽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CCTV로 보는 그 약간 흐릿한 화질과 그런 연출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트릭이라는 게 마술도 그렇고 뭐 범죄, 밀실살인 뭐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추리 소설들에도 트릭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믿게끔 하는 거는 그 순간에 그거를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밀실살인이란 걸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의 탐정 분화 불랑도 엄청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결국 첫 번째 외부에서 누가 뭐 단검 로봇이 죽였을 것이다. 두 번째 뭐 음독자들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제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네 번째 그 순간에 있던 사람은 주드 신부밖에 없고 속옷법에 의해 다 제거하면 주드 신부가 범인이다. 근데 블랑 탐정은 심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고 보니까 약간 탐정을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너무 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저도 정말 공감이 갔던 게 분명히 수사기관이 그걸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나? 진정제를 타서 제일 먼저 쓰러진 다음에 그 쓰러진 사람을 뒤에 와서 찔러서 죽인 건데 이거를 수사기관이 눈치를 못 챘다는 건 너무 과학적이지 못한 전개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도 뭐 나무의 키를 좀 찾아보니까 그 법의학적으로는 그 이 사인을 밝힐 때 뒤에서 찔렸냐 아래서 찔렸냐 그 검흔이나 이제 피가 흐른 자국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밝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몸에서 흐른 피냐 아니냐 그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몬시뉴얼 윅스의 시체를 면밀히 과학적으로 파악을 했다면은 진정제가 투여된 뒤에 찔려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개연성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뭐 하지만 또 변을 하자면은 그 침리락이라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그리고 그런 법의학적인 소견을 밝히기까지가 4일 5일 정도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동네의 의사라고는 아마 몇 명 없을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윅스 신부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는 그 넷이라는 의사가 아마 의학적 소견이 가장 발언권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무위키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법의학을 항상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CSI라는 드라마도 있고 되게 법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간소화된 것 같아서 근데 또 사정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게 싶기도 또 해요. 그 탐정이 나오는 영화니까 너무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CSI를 보지 나이브 제아웃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주드 신부가 처음에 진범으로 좀 몰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성당에 가서 그 무릎을 꿇고 하느님한테 십자가 없는 빈 곳이잖아요. 제발 좀 저에게 방법을 주세요 하면서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분화불량 탐정이 딱 등장하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 신적 존재를 좀 느꼈어요.
네, 영화 안에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니까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 제가 그런다고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서의 신적 존재가 이 주드 신부가 제가 전 진범이 아니니까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주세요. 기도를 드리니까 바로 덜컥 문이 열리면서 등장하는 분우와 물랑 탐정. 그럼 이건 약간 아바타에서 에이와보다 훨씬 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응답이 같아요. 빠르네요. 네, 응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우와 물랑이라는 탐정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1편이고 2편이고 3편이고 다 처음에 알아요.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거의 한 90% 이상은 짚고 넘어가거든요. 1편 기억나시죠? 그 이민 온 그 소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 분우와 물랑은 왜냐면 요 신발에 피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알잖아요. 그리고 2편에서도 실제로 그 죽은 쌍둥이 이제 동생이랑 또 같이 진실을 파헤치고 그래서 이 분우와 물랑이라는 탐정은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거의 자신 어떤 탐정적인 기질과 그런 걸로 거의 알고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부를 만났을 때 그 신부가 실제로 범인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우와 물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탐정이기 때문에 냉혹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따뜻하다. 인간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화 1, 2, 3편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그 캐릭터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다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너무 한 발짝 뒤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종교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이번 3편에서는 분우와 물랑의 역할이 그 정도 정말 그 마지막 핵사를 딱 받고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신도들과 사제에게 기회를 주는 그 정도의 역할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이해는 했지만 저도 셜록 홈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정말 사사로운 그 하나하나의 단서를 정말 천재적인 그런 감각으로 다 캐치하고 타다다다닥 읊어주면서 정말 짠 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묘미는 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3편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우와 물랑 캐릭터가 그리고 게이더라고요. 분우와 물랑 캐릭터가 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2편에 나오더라고요. 아, 이 편 기억이 저희가 안 보고 기억이 없어서 스포일러 당한 거 아닌가요? 정말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냐면 2편에 초반에 잠깐 자기 남편이랑 같이 사는 동거하는 장면이 저 나오더라고요. 이 편 안 봤나 봐요. 아니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이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을 그럴 가진 수도 이유가 거의 극 중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했다. 그런데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이유가 자기는 게이이고 사실 뭐 미국에서의 기독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무척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캐릭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레이어가 많이 쌓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얕은 깨달음이겠지만 그 순간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드 신부와 마사에게 기회를 준 게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평판까지 포기하면서 그 유튜브에 박제도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인간적인 탐정이다. 그렇게 엔딩 느꼈어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드가 심장을 박잖아요. 근데 그걸 싸이가 모르는 게 너무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반짝반짝 하던데요? 완전 공감해요. 너무 찾기 쉬운 장소에 숨겨놓은 게 아닌가. 성당에 있던 게 없던 게 생겼는데 그럼 당연히 그 뒤를 뜯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싸이가 금방 찾을 것 같다. 왜냐면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짝반짝 거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게 빛 받으면 그림자 색깔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최고 다이아몬드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주드 신부랑 싸이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딨어 막 얘기하다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엄포를 놓고 가잖아요. 성당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용하면은 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드 신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진정한 유산은 하느님 품 안에 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죠. 정말로 품 안에 있었어. 진짜 유산.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윅스 신부고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 재산의 진정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 맞잖아요. 싸이가 맞잖아요. 그 너의 진정한 유산은 하느님의 품 안에 진짜 이 나무로 된 하느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싸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눈치챘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아니 너무 답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 신부님? 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화적인 어떤 장치이기도 하고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찾기 쉬웠다. 근데 만약에 싸이가 그거를 눈치채고 가져가더라도 주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가져가라,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의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보석, 즉 이브의 사과였나요? 네. 이브의 사과가 굉장히 마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무슨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물건처럼, 뭐 마왕의 물건처럼. 그래서 첫 번째의 피해자는 그 프렌티스 신부님이죠. 그 사람은 그것을 막으려고 자기의 목을 삼키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을 해쳐서 돌아가셨고, 두 번째 피해자는 그 사람의 딸이죠. 그레이스. 그 사람의 딸이 그거를 찾으려다가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었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저 마사죠. 그 6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서 가지고 있을 그 엄청난 그 중압감.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 누굽니까? 윅스 신부죠. 윅스 신부. 그것 때문에 살인을 당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피해자 넷, 그 의사. 그것 때문에 흑심을 품고 있다가 그 마사이에 죽었고, 여섯 번째 피해자 샘슨.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불쌍하죠 사실은. 샘스는 욕심도 없었는데. 욕심도 없었는데 죽었고, 일곱 번째 피해자 주두 신부죠. 주두 신부도 그러니까 진범으로 몰렸으니까, 네. 그렇게 고초를 겪었으니까 이 수많은 인물들을 이 피해를 끼친 그 보석, 그 강력한 마성을 지닌 그 보석. 그래서 마사도 처음에는 성당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 보석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보석을 하느님의 품 안에다가 주두 신부님이 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주두도 그 보석에 유혹을 당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한다는 수단으로서 거기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그렇게도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이 저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에 대한 계속적인 채찍질 같은 걸로. 그래서 뭐 거기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다양한 네.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다이아몬드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지. 그때 뭐 와. 8,000달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8천만 달러. 아, 8,000만 달러구나. 그럼 얼마죠? 8천억? 와. 그러니까 달러를 1,000원이라고 계산한다면은 지금은 더 그겠죠. 저도 타락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주드의 모습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제로서 이 성당을 좀 더 꾸미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현금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렇게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제 생각엔 그거를 현금화 시키잖아요. 미국 그 국세청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자, 혹시 연출이나 캐릭터나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요? 저는 사제와 이제 신부와 신도들의 영화다 보니까 고해성사하는 장면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죠, 맞죠? 네, 그래서 저 영화로 이제 각색된 거겠지만 이제 뭔가 처음 보게 됐는데 고해성사가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강력한 면죄부를 또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처음에 주드 신부랑 이제 윅스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뭐 이제 다 끝나면 주님의 기도 5번, 뭐 성모송 5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성모송 5번과 주님의 기도 5번이면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뭐 고해성사했다는 그런 나만의 그 해소 방식과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방식으로 이게 정말 진정하게 성찰이 된 것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고해성사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마사의 좀 진실된 고해성사고 그걸 진실되게 사제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면서 좀 포용해주는 길로 갔지만 중간중간에 고해성사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정말 어떤 장치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고해성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윅스 신부가 그 많은 이너서클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배할 수 있었던 게 그 수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고해성사로 알게 된 비밀들. 그래서 이게 비밀을 함부로 남한테 발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네요. 마사도 사실 그쵸. 국실하지만 60년 동안 숨긴. 근데 그 사실이잖아요. 비밀만 사실 안 얘기했어도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주도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해석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얘기해야 되죠? 일기에 적으세요. 대나무 숲에 얘기해야 되나요? 암호로 바꿔가지고 일기에다가 임금님 기는 예. 당나귀 기 말하면서. 일기에 적고 불태우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점 매기고 마무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매겨주시기 바라고,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뭐 4.245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간단한 한 줄 감상평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나님부터 한번 평점 그리고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사실 5점 만점에 3점이었거든요. 3점이요? 근데 얘기를 오늘 했잖아요. 1시간 넘게. 네. 2.5점으로 내려갔어요. 어라라? 아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려간 이유는 얘기를 할수록 이 영화에 뭐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준비를 두 분 다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는 했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뒤끝이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오히려 낮추게 되었어요.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조시 오커너의 성공적인 대중영화 추가 정립 완료입니다. 조시 오코너의 대중 영화로서의 그 성공 좋습니다. 그럼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브스 아웃이 4편이 나왔어요. 뭐 우리가 이거를 팟캐스트로 뭐 다룬다 이런 걸 떠나서 내 돈 주고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추가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키비 평점과 한 줄 감상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후하게 주는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점 드리도록 하고, 다른 1, 2편은 4.2점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1편, 2편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게 그건 감독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화적인 쾌감은 조금 낮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거는 즐겁기 위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적인 쾌감이 1, 2편보다 조금 낮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고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군상극 더하기 종교 영화의 추리 한 꼬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팽이님 평점과 한 줄 감상평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 3.3. 사실 처음에는 3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다나님과는 반대로 한 0.3 정도는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5가 내려갔는데 0.5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5까지는 좀 과했습니다. 좀 아. 과했고, 그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그 1편만큼의 매력을 느끼지는 못해서 그래도 3.3점으로 결정했고요. 저의 한 줄 평은 너무 이게 스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잔뜩 얘기했어. 맞아요. 어디 올리는 것도 아니고 2부의 사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좋네요. 맞습니다. 이부의 사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이중적인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에피소드 두 번째 애프터 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의 두 번째 에피소드 나이브스 아웃 3 웨이크업 데드맨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